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창사 41주년 기념 특집 토론 동해안 시대를 말한다의 사회를 맡은 포항공대 서효입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동해안은 환동의 경제권의 중심지로서 급격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특히 지리적으로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을 잇는 요충지로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여러 면에 있어서 중심지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해안 발전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포항 MBC 창사 41주년을 맞이하여 동해안 발전의 오늘을 생각하고 또한 내일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을 모시고 오늘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토론자를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병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도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성근 대구 경북 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과 함께 경북 동해안의 여러 간의 발전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철도와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곳이 동해안뿐이라고 합니다. 동해안 도로망의 현 주소와 해결 계획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한번 이 도로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은 그 서해에 비해서 동해안 또 바다가 있다는 것이 경북 내륙 지역의 큰 자원입니다. 그리고 또 관광, 특히 그 도로 철도 면에서 그동안 절실했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 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MB 정권 시절에 이제 하나하나 말뚝을 다 박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들인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도로가 남북 7축 지금 모든 것이 그 포항을 중심으로 울산으로 연결되고 또 영일만 신항에 앞으로 이것은 또 민자 국비 지원 때문에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영덕까지 이건 이제 실시 설계 중이고 이건 예타 신청 중이고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 또 철도도 포항, 울산 그렇게 해서 3척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철도 부분이 한 5조 가량 됩니다. 이것은 북으로 지금 달리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지금 착공을 했고 특히 KTX가 이제 포항 직결선이 바이패스로 들어옵니다. 이런 또 거리 또 울진에서 봉화의 내륙의 36번 국도 이것도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17년에 지금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목할 것은 동서 사축 고속도로와 영덕에서 상주까지 이것은 뭐 국회의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이 돼.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청원에서 오는 상주까지는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영덕에서 상주 가는 동서 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그 또 동해 중부선 또 남부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병석 부의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국토해양위원장 하실 때 참 고생했습니다. 부의장님 아무래도 철도망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참 동해안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동해안의 이동권은 해방 이후에 한 70년 동안 완전히 진공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이동권이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로 비유될 만큼 애소술 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 이제 해방 이후에 70년 만에 4개의 철도가 일단 2014년을 전후로 해서 본격 준공되거나 그 준공을 가까이 두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후년 2014년에는 드디어 포항에서 서울까지 1시간 50분 만에 갈 수 있는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 KTX 경제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도시 가운데서 KTX 역사가 들어가는 곳과 들어가지 않는 곳은 그것은 도시의 경쟁력과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2014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에서 울산, 부산으로 가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이 신경주 구간까지를 먼저 공사를 완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북한으로 해서 시베리아로 가는 삼척까지 이루어지는 이 동해 중부선 철도는 현재 2014년까지 일반 철도가 우선적으로 포항 영덕 구간을 먼저 개통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신항만으로 연결되는 1입선 철도가 물동량 연결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까 도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해안 시대에 철도가 없는 곳에서 4개의 철도가 동시에 만들어지면서 이 동해안 시대를 여는 신성장 동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총 내년 예산이 현재 정부와 협의를 거친 예산만도 5,700억 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국토해양부가 다른 도로 관계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총 한 9천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포항 지역 중심으로 동해안까지 여기에 아마 재정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동권의 기본권을 확보하는데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소외됐던 동해안 시대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받드는 하나의 축으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근 원장님, 그 SOC 사회간접자본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치권과 행정기관 또 주민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지 한번. 뭐 사실 그간 그 국토 개발 축이 이제 L자, 그래서 서해안, 남해안 중심으로 사실 동해안이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사님 또 우리 국회 부의장님 말씀 들으면서 최근에 중앙 정치권 또 우리 경상북도 또 이 동해안의 시군 또 지역 주민 이게 아마 공조 체제가 잘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조 체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결국은 소통과 협력이 아주 중심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런 이 소통 채널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역시 주민이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은 협력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도시권 형성, 11개의 메트로폴을 형성을 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지방정부 간 연합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행정구역 중심에서 인접 지자체 간의 연계 협력을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지자체 주민이나 행정이나 정치권에서의 이런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궁극적으로 동해권의 발전 이걸 아마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경제라고 그러면 물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 환동의 물류권의 중심으로서 영일만 항이 개항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물동량이 늘고 있긴 하지만은 대구 경북 쪽의 물동량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한번 김 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현재 그 영일만 항의 현재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영일만 항은 30년의 대역사입니다. 92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완료되는데 이제 4선석이 형성이 되어 있고 사실 바다가 있다는 것이 그 바다 시대가 이게 항만입니다. 항구인데 그런 국제적인 항의 모습을 영일만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제 물동량이 있어야 또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누적 물동량은 한 30만 TU까지 그 항만 공사하고 포항시
장하고 노력을 해서 많은 또 정치권을 도와줘서 됐는데 최고의 물동량은 한 50만 TU까지 되면은 막 꽉 차는데 대구 경북의 물동량을 전체 다 합하면 한 100만 TU 됩니다. 100만 TU 되는데 거기 30%만 포항 그 영일만항을 이용해도 이 항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 이래 보고 특히 그 환동해 시대의 중심 항구로서 또 일본이라든지 시베리아든지 또 이렇게 중국과 연결되는 새로운 모습을 가야 하고 그동안에 좀 부족한 점은 이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물동량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이 보완해야 되는데 인입선 철도 모든 항구에 철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물량이 대거 철도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지금 특별히 예산이 이제 하나하나 챙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뭐 포항에 우리 항구가 있지만은 대구 경북 전체 또 인연이 있는 그런 타잔치단체 또 이런 세계적인 항구로서 모습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협력 관계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화돼야 되고 또 그 기능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그 7곡에 있는 화물 기지도 그 TU 보관이 한 30만 TU 됩니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면 부산으로 가지 말고 포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또 그런 준비도 해야 되겠고 또 기업들도 지역 발전에 대한 많은 배려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미래의 선진 포항을 항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함께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의장님, 그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뭐 영일만항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발전 계획이라든가. 영일만 그 신항 개발은 이 향후의 대한민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과 경북 지역의 이 환동해권 개발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 4선석을 완료하고 원래 자파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2선석 더 만들면 궁극적으로 16선석을 만들기 위한 현재 계획은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첫 시작했던 영일 신항만의 물동량이 한 6천 TU로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한 7만 2천 TU 그리고 2011년에 벌써 15만 TU 그리고 내년에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1만 TU로까지 계속 증가해 나가는데 초기에 신항만 건설 이후에 물동량이 이렇게 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에 필요하다면 우리 MRG를 국토해양부로부터 획득을 해서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하는 정부 차원의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오늘 도지사님께서 나와 계십니다만은 경북 우리 지역 내륙의 주요 물동량들이 바로 포항으로 오지 않고 이것이 지금 부산으로 물동량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가 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한 여러 물동량들이 일부는 상당 부분이 항공편으로 수출이 되는 경향도 있게 해서 이 부분의 유출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 전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내륙의 주요 물동량들은 이제 부산은 어느 때 보면은 포화 상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항으로 연결해서 신항만 인입선으로 연결되는 물동량 연결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현재 신항만 물동량 증가율은 다소 불안한 측면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도지사님께서 오셨는데 도지사님의 고향이시고 도지사님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데 바로 이곳의 물동량을 포항 신항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마츠다 자동차가 원래 237대를 러시아로 수출하는데 우리 포항 신항만 항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에 내년에 가가지고 한 2만 5천 대가 본격적으로 신항만을 통해서 러시아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92년도에 북방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포항 영일 신항만의 환태평양 시대의 물동량 수출에 가장 이동과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바로 항구로서의 적정성이 그대로 증명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도지사님께서 내륙 물동량의 포항 연결을 정책적으로 특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이성근 원장님 그 영일만 발전 전략 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지금 영일만 신항만 사실 한 20년 전부터 주장되어 오던 거가 이제 현실화되었는데 크게 우리 지사님이나 부의장님 말씀에 그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좀 보충을 한다면은 하나는 항만도 인프라하면서 하나의 산업 클러스터로 이렇게 봐야 돼. 항만 클러스터 형성이 되어 있다. 항만 하나로 존재하기보다는 항만의 배후 단지라든지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 클러스터 형성이 첫째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항만 배후 단지 조성이 대단히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우리 대구 경북의 이 내륙의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가 일차적인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동북 삼성이라든지 극동 러시아 이런 쪽에 마케팅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서해안으로 가지만은 우리 이 동해안 쪽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부산이나 또 울산에 비해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불리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이런 관심과 지원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서해안은 인천에서 계속 남하하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동해안에 이런 거점 항만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그런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해안의 철도, 교통, 물류, 그다음에 영일만항 이런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발전 전략,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한번 도지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해 천리의 해안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울릉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중심에 포항이 역시 과학의 중심의 경제 자유구요, 산업, 포항 블루밸리, 또 막스 프랑크 연구소, 방산 가속기 3세대, 4세대, 또 포스텍이 있고 이렇게 해서 포스코와 더불어서 조국 근대화에 바쳤던 그런 시설들이 아주 막강합니다. 이게 이런 시설들이 이제 새로운 신산업과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이 동해안 전체적인 그 벨트와 클러스터해서 발전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는 해양과학연구단지가 들어서고 또 해양관광벨트로 그런 마리나 항만 개발이라든지 이런 전부 계획이 다 전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울진, 포항, 영덕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고 또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대통령께서 지난 5월 24일 날 울진에 오셔가지고 이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전체 대한민국의 20개 중에 21개 중에 10개가 여기 동해안에 있는데 지금 영덕도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해서 지역 발전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원자력 클러스터를 해라. 특별히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예산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13조 5천억입니다. 부의장님 우리 동해안 미래 성장 동력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도지사님께서 아주 상당히 요약을 잘해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포항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은 이 첨단 과학과 첨단 산업의 기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4세대 방사능 가속기는 대단히 우리 동해안 지역과 포항 지역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기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 14년까지
4,26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제4세대 방사능 가속기는 전국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포항에만 있습니다. 포항 공대 안에 이미 기공식을 해서 올해 예산도 850억 원이 이미 확보가 돼서 작년도보다도 더 많은 예산 투입이 이미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독일 기초과학연구소의 막스 플랑크 한국연구소 관련 예산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 부분도 아마 계속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방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2년부터 17년까지 총 5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관련 부분에 지금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이죠. 2,600억 원이 여기에 예산 확보가 돼서 본격적으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시동을 이제 포항에서 걸게 될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 다 기초과학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기초과학의 R&D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포항 지역 그리고 이 동해안 지역의 새로운 발전 전략에 큰 에너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초과학과 철강 산업만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겁니다. 여기는 문화를 덧입히지 않으면은 포항은 경쟁력을 단순 경쟁력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포항에는 아시는 것처럼 각종 주요한 문화 축제를 가미해서 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한 단계 융합 단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원장님, 어떻게 미래 먹을 성장 동력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김관용 지사님께서 지사로 취임하시면서 아주 키워드를 동해안, 강산해 프로젝트에서 낙동강, 백두대간, 동해안, 강산해 이런 프로젝트를 잡으셨는데 저희 연구원에도 사실은 동해안 이런 특별연구단을,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특별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단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미래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보니까 하나는 에너지가 되고, 두 번째로는 녹색 성장, 세 번째로는 물, 네 번째로는 식품,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여가 이런 게 저희들이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가능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 경북에는 동해안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사님 말씀대로 경북의 그 미래의 가능성도 동해안이고 우리 한국의 미래 성장의 가능성도 동해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 MB 대통령께서 지사님이 정말 좋은 이런 구상과 이런 추진력으로 원자력 에너지 클러스터 아주 큰 이런 그 사업을 약속을 받고,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 클러스터 이게 앞으로 동해안의 아주 신성장 동력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지난 30년, 40년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성장이 수출 지향, 수출 입국이었습니다. 이제는 해양 입국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선진 외국에서도 이런 해양 자원, 해양 산업, 해양 이런 쪽으로 많이 키워드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입국에 대한 이런 국정의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경북의 동해안이 이 국가 이런 정책의 우선순위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양 자원을 해양 산업화하고 이걸 글로벌 경쟁력에 맞추는 이런 작업이, 이제 그걸 위해서는 우리 포스텍 같은 이런 많은 인프라가 이미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래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결국은 여가 생활을 많이 이제 아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문화와 이런 해양 자원을 이렇게 연계한 관광 같은 경우, 그래서 에너지와 해양과 관광이 동해안의 미래 신성장 동력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세 분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여러 가지 그 성장 동력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문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은 최근에 그 터키 이스탄불에서 앞으로 그 경주 문화 엑스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주 문화 엑스포 하고 터키 이스탄불 이러한 행사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도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터키와 그 이스탄불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내년 9월에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그 유럽의 아주 중심부에 들어가서 한국 문화의 그 전통성과 그 강점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라 전체가 해야 될 일을 경상북도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스탄불은 인구가 1,300만 명이고 또 동로마 제국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가 30만 정도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어렵다 이런 난색도 표하고 해서 대통령에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터키 정상회담 때 이 문제가 공식 논의가 됐습니다. 사실 양국 원수 간에 이 문화 문제가 논의됐다는 것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장관을 모시고 제가 직접 가서 MOU를 하고 왔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한국 문화의 전통성이 이스탄불 문화와 만나야 되는데 거기 이제 기독교와 또 이슬람 문화 또 그 실크로드 또 아시아와 유럽과의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대신에 이제 한류 열풍이 그대로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K-팝을 저희들이 문광보해서 내년에 이스탄불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엄청난 유럽 전역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그리스 할 것 전부 글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부터 분위기를 따서 관광의 새로운 지평도 열고 또 문화적인 자존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가 연결되는데 IT 분야는 저희들보다 한 7, 8년 뭐 아주 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제가 표현이 안 됩니다만은 그랬을 경우에 그 IT 업체가 뭐 대거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갖게 된다 이렇게 보고 내년 이스탄불 그 문화대회에 많이 참석도 해주시고 또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온 나라가 터키 정부와 같이 축제 분위기로 젖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미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그 앞으로 성장 동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자력 클러스터 산업 집단이라고 말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원자력 클러스터가 앞으로 충분히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요. 아주 앞으로 흥미로운 그러한 그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방청객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의 방청객이 나와 계신데요. 포항 MBC 창사 41주년을 특집 토론 동해안 시대를 말한다. 우리가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해로동에 사는 최현욱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요즘 서민들이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생활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피부에 닿는 서민 대책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대책들을 세워놓고 계시는지요? 이상입니다. 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답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 녹색소비자연대 송승종입니다. 그 한미 FTA가 체결돼서 이 지역의 농축어업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종사자들이 이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종사자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의 질문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말로만 그런 서민 정책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서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의장님 한번 코멘트 네. 좀 주시죠. 예.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체감 이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현재 당장 와닿는 부분들이 소상공인이나 그리고 전통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서민 정책을 각별히 여러 가지 정부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뭐 현재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형 마트에 의해서 전통 재래시장이 침식당하거나 그것이 압도돼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을 포기하고 또 재래전통시장이 문을 닫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우리 입법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슈퍼형 기업 마트가 일정 전통시장에서는 일정 거리를 두고 못 들어오게 한다라든가 최소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라든가 또 대형 마트가 나름대로 이익을 낸 부분을 그 지역 전통 재래시장 또는 소상공인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한다라든가 또 필요한 대로 유통관계에서 상품을 좀 특화해서 서로가 동시에 윈윈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새롭게 개발한다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를 짜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막무가내로 현재 대형 기업형 슈퍼가 전통 재래시장에 침투해서 압도하거나 또 소상공인 영역에서 갖추고 있는 부분을 준 대기업 또는 거의 대기업에 가까운 정도의 대형 슈퍼마켓이 완전히 그걸 도산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접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부가 어떤 형식이든 간에 입법부가 함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도지사님 피부에 와닿는 서민 정책, 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추석 임박한데 또 현장에서 고생하는 시민 또 국민 여러분들 도움 우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민주화는 이런 공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원래 대학을 졸업하는 내 아들이 취직이 되는 거 그게 바로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요. 일자리를 어디 가서 하여튼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또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과 연결하고 대학과 연결해서 하여튼 취직에 도청의 정문에 가면은 크다하게 취직 좀 하자 붙여놨습니다. 다른 건 좀 못해도 하여튼 젊은이 취직 잘 하면은 그건 지사는 성공한 지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문이 생활 안정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또 봉사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들이 좀 함께 있어야 하고 아까 이병석 부의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까지 침투를 해서 돈을 가져오는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대형 슈퍼도 와서 해가지고는 당일날 버려가지고 그날 서울로 다 돈 붙이면 지방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업 활성화 대책인데요. 지금 동해안 지역에 특히 경북에 농업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서 그 전체 농업 인구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 활성화 대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 부의장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FTA의 물결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경제 영토를 최대한 넓혀가는 가운데 필요한 국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출 주도형 전략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FTA 물결이 일어나는 만큼 고통은 바로 농민들과 어민들이 당장 부딪혀야 될 어려움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농민들이 부딪혀야 될 어려움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필요한 대로 각국의 FTA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피해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확고히 세우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것을 법적으로 입법부가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정부에 이미 그렇게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FTA의 체결에 따른 후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한 만족스러운 정부 대책은 다가오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제로 계속 국회가 정부를 감독하고 또 정부가 여기 대해서 혼신을 다해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 지사님, 농업 활성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FTA 이제 시대를 맞았는데 우리 농촌의 지금 경쟁력을 볼 때 경상북도가 그 FTA를 맞아서 피해를 보는 비율이 35%입니다. 이건 뭐 왜 그러냐 하니까 전부 그 품목이 그 사과라든지 한우회가 14개 품목이 전국 1등입니다. 생산량이. 그래서 이 동해안에도 뭐 마찬가지인데 자, 이러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 전부 고령화되어서 농사 짓는 분들이 전부 연세가 높으시니까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그래서 농민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농업 인력을 지금 양성이 들어갔습니다. 8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농업CEO를 지금 만들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농촌도 억대 농가구가 우리가 7천 정도 됩니다. 7,500개 정도 되고 지금은 기농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몇천 명씩 한 해에 늘어오는데 현장에 농사를 짓고 잘만 하면은 이제 좀 이길 수 있는데 그 지원이 바탕이 도시의 자동차라든지 섬유로 이렇게 FTA에서 이득을 본 기업에서 정보를 통해서 돈을 내놔야 된다 이게. 그래서 농촌의 기반을 새로 경쟁력이 있도록 기계부터 과학, 영농 이런 데 대한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희생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이 농촌을 자 부가가치는 떨어지지만은 이게 생명 안보 사업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식량 주권을 포기해 보면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정부 정책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농사하면 좀 잘 지어도 살 수 있는 특히 이제 농고에 우리 4개 과학 그 생명과학고등이 있는데 그 농고 학생들 교사들 전부 일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분들이 졸업 후고 바로 농사만 지으면은 몇 년간 해서 하면 경북대학에 농가대 그대로 무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저는 어느 시기에 가서 농촌의 젊은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군대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에 농사를 짓고 또 아들이 영농해서 기술 개발하고 현장을 지킨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 산업하고 농촌이 균형이 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또 농민들도 굉장히 요즘 공부도 많이 하고 경쟁력 있고 또 소비도 줄이고 서로도 자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하면은 이걸 빠져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FTA 오는데 뭐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는 거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생산만 제대로 하고 마케팅 부분, 유통 부분은 과감히 정부에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농산물 지으면 제값을 받을 수 유통 단계도 줄여야 되고 이러한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농촌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선진국이랑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만드는데 많은 집중을 할 것입니다. 네, 이 원장님 그 여러 가지 정책, 서민 정책이 나왔는데요.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은 서민 정책하면 지금까지 일자리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경제적 접근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보완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그 서민들이 그 느끼는 필요로 하는 거는 경제 부문도 있지만은 이런 기회 균등이라든지 그 배제의 어떤 이런 극복 차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그 행복 연구에 관심을 가지면서 영국 정부에 대한 이런 정책을 보니까 이런 형평성 정책, 서민을 대상으로 한 형평성 정책에서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취약계층 이렇게 빈곤계층의 중학교 3학년 자녀의 학생의 학업 성취도 이게 격차를 줄이는 거 이런 것도 서민 정책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파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학생 문제라든지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또 자살 문제라든지
또 인터넷 중독 문제 이런 거.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뭐 가정이 뭐 풍요하든 빈곤하든 간에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민 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이런 정책 요소로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해안을 이야기할 때는 독도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독도 망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독도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삭감돼서 여러 차질이 예상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바람직한 독도 수호 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도지사님 먼저 말씀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독도를 지켜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독도를 관할한 최전선지사로서 영토 주권의 확실한 의지 그리고 또 행동 또 부단한 그런 노래의 과정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어쩌면 부족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전해 올립니다. 1500년 전의 일입니다. 사실은 이 독도 문제가. 신라장군 이사부가 가서 거기에 독도를 저희들 신라시대 평정해서 우리 땅이라고 표시한 그 이후로 자꾸 이 계속이 되는 겁니다. 가장 저희들이 좀 일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도 상당히 잘 살잖아요. 사는데 그 동해안 뭐 지도라든지 또 일본해 뭐 이런 표기라든지 이런 것들 해외한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한일 그 합병이 돼 가지고 식민지 통치하였다는 또 6.25 전쟁이 일어나 1950년대 2년 1년 이때 세계 도로 다니면서 지도로의 표기를 바꾸고 참 저희들 양심으로서는 그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참 침탈입니다. 침략하고 약탈한 그런 행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통령 모시고 대통령께서 도저히 이것을 이 나라 영토 또 위안부들도 지금 연세가 많아서 이제 80 넘는 곧 돌아가시는 몇 분 살지도 않았는데 사과를 해라 사과를. 독일 정부는 전부 다 나치즘부터 사과는 왜 일본을 사과? 그래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나라 영토인 최초로 통치권자로 갔습니다. 가서 독도 땅을 밟고 또 비석도 우리 땅에 뭐 우리 집에 대문에 문패 붙이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뭐 일본에서 떠들고 하는데 뭐 좀 떠들 겁니다. 떠들어도 우리는 그러한 노력들을 쉼없이 특히 또 해외에 있는 교포들, 자제분들, 젊은이들, 대학생들 참 인터넷상에 이게 포럼이 되고 동아리 형성돼서 계속해서 이제 옛날에 조용한 외교에서 영토 주권 외교로 바뀌면서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고 또 독도는 울릉도 개발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부의장님 뭐 독도 위원장으로서 아주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정부가 좀 더 의연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라든가 또 독도 방파제의 문제, 그다음에 독도 이 관리사무소의 건설 문제, 그리고 관련된 여러 부처별로 준비됐던 사업들을 혹여 일본을 자극할까 싶어서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부분의 불안감으로 좀 중단하고 유보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 고유 형태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영토인 것처럼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주춤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도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고심을 담아서 보내온 현재 예산은 이제 곧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복원하거나 정부에 강력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서 우리 땅 독도 지키기에 대통령의 굳건한 독도 수호 의지를 그대로 받들어서 필요한 진행해왔던 주요 사업들 또 국가 예산이 이미 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우리 독땅 지키기에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포항에
경상북도에 독도가 있기 때문에 이 독도는 우리 포항 시민과 경상북도 도민이 먼저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꺼버리면 이미 울릉도가 독도 땅이 될 것입니다. 그 독도를 우리가 경제적 배타 수역을 기점으로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땅 해양 영토가 지금 넓어져 있습니다. 독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고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필요한 조치를 가차없이 최선을 다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또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부,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이런 경상북도 이런 공조가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원장님 그 공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독도 문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읽은 그 풍수 뭐 이런 걸 보니까 그 우리나라를 황금선이라 하면은 독도를 그 황금선을 짓는 이 노예에 해당하는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걸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도는 우리 이 국토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영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늘 우리 창사 41주년 기념 토론을 갖고 하는데 동해안 시대 하면은 결국은 울릉도 독도를 빼놓고 벌써 그 해양 입국 우리 경북의 이런 울릉도 독도가 대단히 중요한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독도가 사실은 이제 국무총리실에 이런 독도 이런 그 영토관리 대책단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뭐 관련 부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기능을 하지만은 저희 지방에서 볼 때는 좀 기능이 미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 국무총리실의 독도 영토관리 대책단은 심의 기능만 하고 아예 이것도 이양이 되어 가지고 경상북도에 이런 독도 영토관리 이런 실무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경북에 만들도록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가 그 뭐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도 제가 생각한 데는 지금 뭐 우리 지역발전위원회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광역 개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 개정이고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이 있는데 이 특별자치 개념에 특별 개념에 이런 울릉도 독도 같은 경우는 이걸 영토 차원에서 만약에 접근한다면은 특별 개정에다가 이거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세계의 중심은 동북아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핵심은 동해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항 MBC 창사 41주년을 마련한 특집 토론 동해안 시대를 말한다가 매우 의미 있는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해안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실천 방안을 하나하나 잘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 바쁜 시간에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분의 토론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